하겠습니다. 라방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국제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저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다음 정권에도 자 바이든 때 뺏기고 트럼프한테 뺏기면 다음 정권이 민주공화당이 되든 어떤 정권이 되든 또 이런 요구를 할 겁니다. 즉 어, 그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 진영, 뭐 그냥 자유민주 진영 가치 이런 거 저는 별로 중요치 않게 봅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차용한 게 뭐 자유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이런 거지. 나라와 민족이 얽히기 설켜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온 걸 끌고 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재단화 시키는 거를 별로 저는 인정을 하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다음 대통령이 이렇게 와도 한국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한국은 망합니다. 지난번 얘기했듯이 윤석열이가 1200달러나 줄 때는 핵 제철이라든지 우리가 민감한 거를 어떤 식으로든 끌고 왔어야 돼요. 그냥 바이든이 요구한다고 그래 자유민주 질서에 투철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갖다 바치는 그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보통 제가 아내가 가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라방을 했었는데 30분 한 이유는 30분 동안 미국에 있는 친구놈하고 떠들었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야, 돈도 대주고 그러면서 그 창피를 왜 당하냐. 그리고 그거를 쭉 뉴스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한국을 범죄자 집단화 취급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즉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미 이민 당국이 그렇게 하고 트럼프는 몰랐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미 기존 투자했던 LG 엔솔이나 현대차에서는 공기가 늦어지니까 어떻게든 정부한테 우리 정부한테 얘기해서 빨리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는 거죠. 기업이라는 건 자기 목적이 최우선이잖아요. 자기네 수익을 거둬야 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게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들이에요. 제가 그 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이제 이런 그 언론에 나오기 전에 이런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뭐 와이오밍, 뉴욕, 뭐 저기 네바다 이런 데 흩어져 있으면 그거 모으려고 광고하고요. 그 설령 모으더라도 그 근처에 호텔 잡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각종 우리나라로 말하면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적용해서 일을 시키려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미국에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기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다 불거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이제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면 2년에 짓는 걸 미국에서는 왜 8년, 10년 걸리겠습니까? 그 매 단계마다 이 계약하는 허가의 주체가 다릅니다. 미국은 주 위주로 갑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부분은 연방법의 저촉을 받아요.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해당해가지고 접근을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이런 나라에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문재인 씨가 투자한다고 할 때, 저거 자본이 있어 안 된다. 마냥 설령 우리가 투자해서 회수할라 해도 중국의 시안 공장이나 베트남 공장처럼 처분해가지고 자산 같은 거 다 우리가 회수해서 못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네가 투자해가지고 투자한 액수를 회수할 때까지는 50대 50의 이익을 반분하고 그리고 다 회수한 데는 미국이 90%의 이익을 갖고 가겠대요. 세상에 이런 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총칼을 앞세운 강도짓입니다. 뒤에다 총칼을 들이대고. 그래서 저는 미국과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할 때가 된 거라고 봅니다.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1945년 해방 이후에 미군이 진주해가지고 지금 2025년이면 80년 지났습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1세계 이상 그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나라는 영구 분열되거나 독립이 어렵습니다. 역사가 많이 그런 걸 증명을 해줘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려면 200년이 걸립니다. 물론 북한에 한 나라가 있고 우리가 한 나라가 있고 과거에 그렇게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이 4개국이 대립해 가지고 한국에서만 600만, 700만이 몰살당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동족상잔의 비극을 치렀다. 어쩔 수 없었다. 이거 잘해보자. 이제는 양국 간에 좀 신뢰도 형성하고 평화체제 도입해 가지고 교류도 하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안 일으키고 미국이나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 이 중요한 키 팩터인 한국이 이 한미일 쿼드에서 중요한 한국이 떠나겠다는 거거든요. 가만 안 둡니다, 미국은. 어떤 식으로도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전쟁 별거 아니었습니다. 빈라덴 하나 있다고 전쟁 일으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의 어떤 국제 외신을 볼 때는 야, 아프가니스탄은 왜 전쟁해? 다 그랬잖아요. 빈라덴 하나 잡자고 전쟁한 거야. 그건 표면적인 거고, 빈라덴을 위시한 알카에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인도가 묶여있는 아주 험한 산악지대, 거기에서 중국의 1대1로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파키스탄이니까 그 고리 끊으려고 했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이라크도 마찬가지예요. 후세인이 없다는 거는 제가 제 첫 책에도 썼고, 그리고 한트렌드도 썼지만 비행금지 구역 설정하고 이제 프랑스가 아무래도 옛날에 이라크의 후경 국가였기 때문에 유엔에서 미국이 막 치려고 할 때 이라크하고 협의해서 비행 설정 금지 구역에서 북이 몇 도까지는 건 비행 못하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원천이라고 그 흑인 그때 안보보좌관이었죠 부시 때 그래가지고 이란 멀쩡히 있는 이란 북한 이라크 악의 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라크 쳤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부시가 들어오기 전에 클린턴 말기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했었을 겁니다. 아마 방문하고 그랬던가. 그리고 페리 프로세스에서 국방장관이 이러이러한 그 절차에 따라 남북한은 김대중, 김정일이 6.15 선언한 거에 입각해가지고 평화체제로 가고 수교를 하자 여기까지 갔던 겁니다. 하나로 뒤집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친미학자들 그리고 친미학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을 오래 연구한 사람은 미국에 눈밖에 나면 우리가 또 전쟁의 잿더미에 빠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떡하냐? 한 나라가 극우군 뭐군 전환길이 이런 애들 말고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빨갱이 때려잡자 이런 거 말고 우리의 미래, 우리 후손을 위해서는 외세의 배격을 빨리 하고 우리가 지금 전후 시작된 미소 대립 그리고 그 이후에 WTO 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체제가 지난 뒤에 다시 격변의 시대로 왔으니 우리가 민족이 국민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외세도 배격하고 우리가 실용주의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가면서 자손도 번성하고 나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보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현재로서는 그거는 미국에 있는 애가 그랬잖아요. 야, 못하러 이 잘 사는 나라에 그 많은 돈을 퍼주고 이 꼴을 당하냐는 거예요. 걔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자지만 그 자기 아들, 자기 딸은 미국에서 교사하고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씨가 성공하길 바라고 그러지만, 투명하게 공개하라. 저기에 자신 없으면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아니 이렇게 해결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는 우리가 협정 맺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도, 미국이란 나라도 정치권이나 뭐 그 나라 정부나 국회 이런 건 무시할지언정 그 나라 국민 전체가 불 끓듯이 하면은 수그러듭니다. 효순 미순 사건이라든지 옛날에 386 이준석이 같은 애, 그때 막 태어났던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돌 던지고 미국 문화원 점거하고, 김현정이가 미국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하고, 저기 그레그 대사 관절을, 저기 지금 정청래가 몇 명하다고 막 갔을 때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기자였고 수습이었어요. 갑자기 뭐가 발생했대요. 그땐 미국 대사관저가 덕숭 뒤에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청년 대학생 애들이 뭐 해가지고 아마 그때 그 정청래 그리고 한양대생 뭐 해가지고 외대생에서 4명이 그거 잡는 거 있을 겁니다. 그때 그래 그가 차 내주고 그랬어요. 뭐 거기에서 화염병 집어 던지고 폭력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담 넘어가서 그랬던 겁니다. 바로 끄집어내 가지고 뭐 실형 선고받고 그랬어요. 그런 거를 아무것도 겪어보지 않은 애들이, 그리고 그렇게 많이 운동권들이 미국 대사관에 방화도 하고 김민석처럼 미 문화원 을지로에 있는 거 점거하고, 그럼으로써 미국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한국이 중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는 미국 그 뉴스에 도배가 돼요. CNN이건 뭐건 BBC이건. 야, 우리가 미국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6.25 때 3만 명이나 피를 흘리고 죽이고 저 도와준다는데 쟤네들이 왜 저러지? 왜 저 나라의 대학생들이, 그리고 어느 나라나 대학생들은 삼류 국민이건 걔네들이 보낸 삼류 국민입니다. 사류 국민이건 아프리카 이런 데든 대학생은 지식인이라고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걔네들이 저런 구호를 외칠 때는 우리 미국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모여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뭐 조중동이 이상한 논리 이런 거 피는 거 중요치 않습니다. 자, 걔네들이 386 이런 애들이 이런 걸 안 했다면은 여태까지 그 전두환 노태우 뭐 이렇게 쭉 이어진 군사 정권 하고요. 그냥 미국의 뭐 글라시틴 대사가 워커 대사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꼽히는 건 쓰레기통에서 그 장미가 그 자라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힘든 것이다. 이런 헛소리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존중받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잘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하나고요. 오늘인가 어제 정청래와 김병기가 뭐 싸운다는데 뭐 이제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들어주십시오. 이 3대 특검이란 거를 연장하냐 안 하냐 이거를 정청래 김병기 탓으로만 몰아가요. 저는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걸 할 때 만약에 이게 윤석열 정권이면 윤석열 청와대에 보고 안 했겠습니까? 이거 보고했어요. 당연히 이런 정도는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적당히 합의를 하고 특검 여기서 마무리할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더 연장하라 이런 기운을 뭐 눈치 못 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필요에 따라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하면 당대표가 정권을 행사하는 거가 맞습니다. 현대의 당에선 원내대표는 지네끼리 교류하는 거에 대표인 거예요. 국회의원들. 근데 그렇게 나이가 좀 더 많다고 선수는 작죠. 김병기가 정청래 하면서 나와라 하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요. 정청래가 부도구 조치라는 것도 이상해요.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정도 방향으로 처리하자 했는데, 이 강론에 연기 안 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낸다, 이런 것까지 완벽히 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언론이 그래서 정청래 뭐 흠집내고 김병기 흠집내는데
이 중요한 거는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정치 기사는 여태까지 박근혜 때 안 했습니까? 윤석열 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것만큼 중요한 내란이나 3대 특검만큼 중요한 이거, 김대중 김영삼 때 이런 특검이 없었나요? 특검은 아마 김대중 때 있었나? 온로비 특검? 김대중 김영삼 때 아예 그런 것도 없이 넘어갔죠. 다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때는 그렇게 했다가 이 반응이 되니까 100일 때 됐을 때, 특검 NCO가 없다. 뭐 정부조직법은 좀 뒤처지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둘러대면서 대표나 원내대표를 깔아뭉갤 수도 있어요. 그거 벙어리 속 앓는 것처럼 그 대통령이 그러면 찌그러져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대통령한테는 그 대충 이렇게 처리할 거라고 보고하고 정무수석이나 거기에서 비서실장이 잘못 보고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배달 사고가 났다고 보는 편입니다. 이 배달 사고는 갖다 주는 배달 사고가 아니라 말의 배달 사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나라의 대통령이지만 우상호가 이재명보다 나이도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보다. 어떤 이 진보 쪽에 그 발도 더 넓어요. 그럼 자기가 김민석도 정청래보다 선배예요. 운동권. 자기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알았어. 대통령한테 이 정도 보고할게. 그리고 그냥 해. 그랬을 수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이 두 사람한테 지금 책임을 짓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지금은 이게 공개가 안 될 겁니다. 민한 기자라면 뭐가 문제인지 알고 파고들어서 이걸 해결할 텐데 해결이 안 나올 겁니다. 지금은. 왜? 서로 숨기기 바쁘니까, 정권초니까. 그리고 이거를 정청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정청래가 뭐 당원에 이래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민정수석이 아이고 정 대표 내가 잘 알잖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별 차이 없어. 그래서 내 특검하고 얘기했는데 왜 연장 안 해도 되는데 대통령이 이거 정부조직법 빨리 해야 되는데, 당신이 잠깐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럼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저기 김병기하고 쓱닥쓱닥해서 아이고 이 정도 선까지만 하세요. 그랬더니 김병기는 더 알아듣고서 지가 더 거기서 더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병기는 아니 네가 그런 지침을 줬는데 너 정청래 네 탓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정청래 이런 경우에는 찌그러드는 겁니다. 위아래로 해서. 그 하나 있지. 이런 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돼요. 대표직에서 사람을 끌어내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런 방법이 최고 좋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많이 봤어요. 이런 방법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사를 읽을 때는 내게 그 시나리오고 소설 같지만 이런 비슷한 사안,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과연 청와대한테 보고 안 했을까? 여기부터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럼 청와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그거 안 됩니다 무시하면서 합의를 했을까요? 왜 그쪽은 문제를 안 삼고 정책내가 김병기로 하죠? 이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지금 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보이는 김병기의 태도는 내가 본 바로는 골 때리는 거예요. 원내대표는 대표의 하수인이에요, 사실은. 서열이 있는 겁니다, 당에서도. 당대표는 그 당의 대표예요. 원내대표는 국가의전서열에 10위권 안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자, 의전서열 보십시오. 대통령, 그 다음 뭐죠? 국회의장 2위죠. 그 사법부의 대법원장인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총리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서열 5위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여름에 말소리 높여서 한 거는 제가 본 바하고 너무 달라요. 그리고 기자들도 여기에 문제가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거는 의심을 해야 될 대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제가 올릴지 안 올지, 뭐 안 올릴 때는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다 대고 그러는데 제 입에서 뭐 살아남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올릴 때는 가급적 얘기를 합니다. 자, 정부에서 수도권 뭐 해가지고 앞으로 135만 원 이렇게 공급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제가 도심의 땅 사라고 했죠. 도심의 유유부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많이 된 거는 서울에 각종 인프라가 있어서 대통령실을 옮기고 청와대를 옮기고 국회를 세종으로 옮겨도 당분간 서울의 독보적인 위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은 압니다. 더군다나 인구가 줄어서 인구가 늘면 그렇게 옮겨가지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키우면 서울이 약화돼요. 근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지났습니다. 이건 제가 부동산을 보는 눈이에요. 자, 끊어졌습니까? 들려요? 다시 연결됐나? 들리면 들린다고 댓글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 하거든요. 안 들려요? 들려요? 이거 중요한 건데, 주택에서는. 잘 들려요? 자,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도심에 뭐 이렇게 공급한다. 유의부지 없습니다. 3기 신도시 빨리 공급해야 되고 3기 신도시는 국토부나 이런 데서 태만히 일을 처리한 결과예요. 윤석열 때 아무것도 일을 안 했어요. 윤석열이 다시 제일 큽니다. 이번에 주택이 안 오른 건. 주택을 가격을 떠받들라고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은 건 있지만 건설할 생각도 없고 뭐 대통령이 일을 안 하면 아래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도심에 뭐 이렇게 공급한다는 건 뭔 공급이냐면 제가 얘기했죠.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저는 단독 살아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나이에 60대 중반 되고 그러니까 단독도 무서워요. 이상한 험난한 게 많으니까 아파트가 편해요. 옛날에 내가 30, 40 이랬으면 아파트 안 살고 단독 살았을 거예요. 저희는 20살 시절까지는 아파트 안 살았습니다. 다 단독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아파트가 아니면 집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죠? 재개발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에서 원래 도정 뽑으려고 못 뽑으려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가지치기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아파트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억지로 한 해 뭐 5만 서울에 평균 5만 채 뭐 6만 채 공급 나올 데가 없는데 뭐로 공급하겠습니까? 이거로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도 거짓말을 안 하고 저쪽도 거짓말을 안 한다 생각하면은 그럼 어디서 나올까? 추론을 해봐야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김병기 정청래하고 똑같은 겁니다. 얘도 잘못이고 얘도 잘못이랬는데 이게 청와대 보고가 안 됐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상. 우리가 송원석이하고 국민의힘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정권의 5년 향배를 좌우할 사건인데 청와대 보고 안 하고 자기네 둘이 했겠어요? 지금 이 둘이 지금 그 의도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청와대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메신저라든지 배달 사고가 난 겁니다. 말의 배달 사고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얘기가 뭐 엄청나게 틀렸을 수도 있지만 가장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거에는 조금 이렇게 추론을 하는 영역이 좀 이렇게 있어야지 어떤 그 사물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